자, 이번 시간에 진행하는 부분은요, 5번째 항목에 있는 원가 흐름에 의한 재고 자산의 평가예요. 근데 이 부분은 한 번의 수업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각의 특징별로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특징을 또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추후에 원가 회계 부분에 들어가면 선입선출법으로 원가를 산정할 건지, 아니면 우린 평균법으로 원가를 산정할 건지라는 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서 쓰는 용어하고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특징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원가 흐름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는 저희가 여러 개로 좀 쪼개서 가겠습니다. 문제까지 푸는 거 포함시키면 한 네 개의 강좌로 쪼개서 갈 거고요. 그중에 우리는 수량 결정 방법만 이번 강좌에서 진행을 할게요. 이번 강좌에서는. 자, 그러면 이 원가 흐름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란 부분이 왜 등장이 되느냐. 자, 상품 계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차변에 있는 부분 중에 기초재고는 여러분이 손 못 대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회계 수업할 때 가끔 거래처에서 세무대리인 쪽 근무자이셨는데 기초재고를 수정해달라고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다. 고쳐도 되지요? 라고 하셨던 분이 있었다. 큰일 날 일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기초재고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전기에서 무엇된 거? 이월된 거예요. 그러면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기에 뭐가 된다? 기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전기의 재무제표 작성했던 재무상태표에 우리 기말재고 금액이 얼마가 있었을 것이다? 상품이라고 100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상품 100은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 계산 구조를 오픈하면 기초재고 얼마, 단기 매입 얼마, 기말재고 금액 100. 그래서 매출 원가 얼마였다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그냥 넘어온 금액.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건 제가 열심히 무엇했을 것이다. 자, 회계 처리를 자산으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차변에 뭐라고 썼을 것이다. 상품이라고 열심히 회계 처리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이다? 5천이다. 그러면 기초와 여기 회계 처리했던 5천이 더해져서 5,100이 되고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판매가 가능한 금액이다. 라고 얘기한다겠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대변에 대한 정리를 안 했었다라면 이 판매 가능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가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 차변에서 합계로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는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재무상태표에도 이 금액이 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자? 나는 기말에 창고에 가서 재고를 파악하였다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는 창고 조사는 안 하고요. 그냥 장부에 기록된 거 무조건 다 믿어주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물건을 사오니까요. 여러분 몇 개 샀니라는 수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수량에 뭐가 곱해질 것이다? 단가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금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그 금액이 5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기말재고 50을 빼면 무엇하였다? 팔았다. 그래서 얼마이다? 5,050이다. 자, 반드시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원리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지금 저희가 원가 흐름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라고 하는 건 너 수량이 몇 개야? 라는 거 결정해야 되고 그렇죠? 창고에 몇 개 남겨져 있는지 장부에 몇 개 남겨져 있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거기에 곱해지는 단가가 얼마야? 라는 걸 결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말재고 금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말의 이 재고자산 평가는 여러분이 하실까요? 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말재고 금액은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구매팀이 있고 자재팀이 있다. 그러면 그 자재팀이나 구매팀에서 들어온 거 얼마, 나간 거 얼마, 남겨진 거 얼마 그들이 관리하겠죠? 그럼 그들이 이 수량과 단가가 기록되어 있는 재고자산 명세서를 여러분한테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산하실 때 반드시 재고자산 명세서라고 하는 서류를 무엇한다? 보관한다. 이거 반드시 보관합니다. 이거 세무서에 직접 내는 서류는 아니에요. 또는 내겠다라고 하면 법인세 신고할 때 기록하는 양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가 품목이 5,000개래요. 그럼 여러분 품목별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5,000개 품목을 쫙 쓰고 그 옆에 수량 몇 개, 단가 몇 개, 금액은 얼마? 그래서 금액의 합계가 얼마이다? 50이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걸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언제 그 5천 개를 타이핑 치고 있을 건데요. 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서류만 갖고 있으시면 되고 내가 신고를 할 때는 50이라고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국세청은 믿어줘요. 그리고 본인들 필요하면 뭐 달라고 한다? 재고자산 명세서 주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저희 그거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너 이거 50의 근거가 뭔데?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조작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재고자산 명세서에는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품목이 있어야 되고요. 품목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이템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다? 수량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옆에 단가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뭐가 된다?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쭉쭉쭉쭉쭉쭉 기록하셔서 맨 하단에 뭐가 나온다? 합계. 그 금액이 얼마이다? 50이라는 결론.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서류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직무였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뽑아서 넘겨받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확정이 돼야 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업무는 그렇게. 시험은 어떻게 낸다? 기말재고 50 있다. 회계 처리해. 끝. 됐어요? 자, 회계는 그냥 그렇게만 내고 끝납니다. 시험은. 업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말재고가 50에 매출원가는 5,050이어서 결론을 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드렸냐면 정상이라고 써드렸죠. 자, 정상이라고 써드렸다는 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엇 하겠다고? 이익 조작을 한번 하겠다고.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말재고를 부풀리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기말재고 금액은 어디에 있다고요? 재무상태표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매출원가는 어디에 있다? 손익계산서에 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자? 비용이다. 얘는 뭐라고 부르자? 자산이다. 근데 여러분, 자산이 증가하면 사실상 비용이 줄어서 자본이 늘어나는 원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 자꾸 비용이란 얘기는 우리가 이익이라는 걸 계산할 땐 누구에서? 수익에서 누구를 빼요?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이 못 될 것이다. 같이 증가하겠죠?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이 못 될 것이다.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비용이 증가하면 수익은 고정값일 거니까 이익은 못 될 것이고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비용이 감소하면 빼는 금액이 적어들었으니까 이익은 무엇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 이익과 손실은 최종 종착지가 어디다? 대변의 자본이다. 그러면 이익에 따라서 대변은 알아서 맞춰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대변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 그러면 차변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겠죠. 그럼 차변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재무상태표 차변은 자산이에요. 그게 여기서 세트로 같이 묶여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제가 이익 조작에 기말재고를 무엇하겠다? 크게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과대.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창고에 가서 파악한 금액은 50밖에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얼마라고 조작을 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에요, 여러분. 100으로 수정했대요. 그러면 50을 100으로 수정했으니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겠잖아요. 그 제가 이건 분명히 이익 조정 못한다겠어요, 여러분. 기초는 정기에서 넘겨받았고 단기 매입은 나는 샀지만 상대편은 매출했다. 그럼 증빙서류가 쌍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작은 못해요. 네, 못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럼 지금 100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5,100에서 100을 뺐죠. 그럼 기말재고는 정상보다 과대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누가 우리 원가는 원래 정상의 원가가 5,050인데 5,000으로 뭐가 된다? 과소하게 잡혀지죠. 그럼 비용이 줄었네, 여러분. 그쵸? 그럼 비용이 줄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상황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자산 계정인 기말 재고액을 크게 부풀리면 이런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익 좀 늘려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익을 늘리라고 했는데 늘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상대편의 거래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비용을 줄일 수가 없어요. 줄일 수 있는 데는 거래처가 등장하지 않는 애를 손을 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이 있는 회사는 기말재고 조작하는 게 제일 속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늘리고 싶으니까 우리 기말재고를 스스로가 늘렸던 거예요. 그래서 과대 계상을 하니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매출원가인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죠. 그럼 비용이 무엇되었으니까 줄었으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수익에서 누구를 뺄 거니까 비용을 뺐잖아요. 근데 빼는 비용이 줄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익이 커지겠죠? 그럼 이익의 종착지는 어디다? 자본의 이익잉여금이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무엇 될 것이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본이 대변에 늘어나면서 우린 차변에 기말 재고금액 100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차평균의 원리가 맞춰지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회사가 무슨 부분, 야, 우리 세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야, 세금 좀 적게 내보자. 그럼 이익을 줄여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회사가 무슨 궁리를 하겠어요? 기말 재고를 실제보다 작게 잡겠답니다. 그래서 원래 50인데 40으로 장부에 올려놨어요. 과소계상했죠. 자, 그러면 비용은 뭐가 될 것이다? 증가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비용보다 10이 더 증가해서 5,06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산을 과소계상함으로써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익을 좀 줄여봐. 자, 또는 세무사무실에 출근을 했더니 자꾸 거래처 사장님이 그런데요. 세금 좀 적게 내게 해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댈 대로 고민하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미 손대는 거 안 된다고.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기업이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낼 세금을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데 그걸 손대달라고 하면 그걸 왜 여러분이 손을 대줘요? 손대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하면 각서를 쓰라고 그러세요.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겠다고. 요즘은 그렇게 갑니다. 네, 모진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각서라고 하죠. 누가 각서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협의서 써주셔야 되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이익에 대한 부분을 줄이겠다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기말재고를 줄일 거거든요. 그러면 기말재고가 줄어들면서 매출원가는 커졌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익에서 빼야 되는 비용이 무엇되었다? 증가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그 바람에 우리 자본은 뭐가 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쵸? 과소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정상적인 것보다 무엇 될 것이다?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럼 자본이 줄었으니까 우리 무슨 부분? 자산도 같이 줄은 거 같이 맞춰지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손을 댔다. 증가를 시키든 감소를 시키든 이건 대표적인 무엇이다? 분식회계 여러분 알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손대시는 건 왜 해야 되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 근무할 때 창고도 털려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국세청이 이거 모르지 않아요. 네, 걸리기만 해봐라는 식의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현재 다 사후조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고조사에 대한 명세서 가지고요. 창고를 뜯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창기 스타트업 회사들이 뭘 고민하냐면 기말 재고를 50을 남기는 게 적정하냐라는 걸 자꾸 고민해요. 답은 없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고가 계속적으로 있는 회사이다. 그러면 실제 재고를 좀 남기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들어오면 그게 A라는 프로젝트 건이었어요. 그게 끝나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창고에 재고가 아예 없는 회사예요. 라고 하신 분들은 기말 재고가 0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재무제표를 여러 번 작성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7기래요. 그럼 6기까지 작성할 때 기말 재고가 항상 0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7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갑자기 기말 재고가 지금 어느 변, 차변에 있는 금액 대비 30%가 남겨져 있더라. 여러분 국세청 바로 연락할 겁니다. 재무제표 신고하고. 왜냐하면 기존에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잖아요. 0%예요. 근데 갑자기 30%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얘네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적정의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몇 프로 남기라 그거 쉽죠. 근데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도 회계사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한테 답 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에 재고 자산이 있을 땐 어떻게 할 건지도 초창기 처음 신고를 할 때 고민을 좀 해보시고 무조건 0을 만드는 게 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나와져 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 얘기는 미리 얘기했죠, 여러분? 기말 재고 금액은 수량과 단가가 곱해져서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수량은 어떻게 파악할 거냐? 라는 방식. 그래서 수량을 무엇하는 부분, 결정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크게.
자, 그러면 나는 장부에 계속 쓰겠다. 계속 기록법. 나는 창고 가서 무엇 하겠다? 실사하겠다. 실질재고조사법. 아, 나는 두 개를 섞어서 쓰겠다. 혼합법. 자, 그럼 그 결정에 의해서 기말재고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곱해지는 단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너 얼마 주고 산 게 여기 들어오니? 왜냐면 제가 품목의 번호를 보았더니 AI라는 품목이 있답니다. 근데 이 AA를 무엇할 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매입 시마다 우리는 무슨 부분? 취득의 단가가 무엇하더라? 다르더라. 그래서 4월 달에 매입한 건 4월 5일에 매입한 건 단가가 1,000원이었다. 하나당. 그런데 우리가 이때 대량으로 사서 쓰고 있다가 7월 달에 20일 날 매입하는 건 물가 상승에 의해서 1,100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월 달에 곧바로 또 매입이 있었다. 말일날. 그때는 또 물가가 올라서 1,010원이 됐다. 아유, 1,110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할 때마다 지금 단가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남겨져 있는, 제가 수량이 남겨졌다라고 했으니까요. 수량에 남겨져 있는 이 부분에 곱해지는 단가는 1,000원짜리 단가인지 1,100원짜리 단가인지 아니면 우리 1,110원짜리 단가인지를 무엇해라. 이것도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을 적용해서 단가를 산정할 거냐라는 걸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가정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가정은 우리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가정을 배우시는 거예요.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가정.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이 방식은 세법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국제회계 기준 적용되는 회사에 갔더니 후입선출법은 우린 인정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 시험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업무를 하실 때 회사의 후입선출법이 평가 방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 근데 이 회사는 상장사이고 국제회계 기준에 회계 처리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네, 국제회계 기준은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계 기준에서. 이유는 후입은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거를 먼저 팔겠다. 또는 먼저 쓰겠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샴푸를 3통을 샀어요. 근데 산 시기가 다 다르대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4월 5일 날 사고 7월 20일 날 사고 8월 30일 날 샀다. 그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어느 날짜 거 먼저 쓰고 있을까요? 4월 5일 거 먼저 쓰지 않아요? 근데 후입은 나 얘 먼저 쓸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잘 적용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야 쓰지도 않는 방법을 왜 회계 기준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탈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럼 저희 이번 시간에 뭘 하자? 예를 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업 시간이 조금 더 넘어가겠네요. 네. 자,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죄송해요. 자, 수량 결정 방법 부분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계속기록법. 여러분, 계속기록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장부에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장부에 들어올 때, 나갈 때 무엇하겠다? 계속 쓸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 기초의 수량은 전기에서 넘겨받았으니까 제가 장부에 쓸 때 뭐라고 쓸까요? 전기에서 넘겨받은 전기 2월입니다. 라고 써놨겠죠? 그쵸? 그래서 날짜가 회계연도 초면 나는 1월 1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장부에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온 게 있대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제가 창고라는 그림을 지금 붙여드린 거거든요. 그럼 창고에 들어온 게 있다? 그럼 저는 장부에 무엇 하겠다? 매입한 것도 기록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매입도 장부에 무엇하고 기록하고 자 그리고 물건이 나간 게 있대요. 그럼 창고에서 물건이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장부에 무엇 하겠다? 기록하겠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나는 장부에 지속적으로 무엇하는 방식, 기록하는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간 걸 수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기록하는 장부가 상품 재고장이에요. 상품 재고장. 그래서 상품 재고장이라는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계산 공식처럼 만들면 나는 전년도에서 넘겨받았던 기초가 몇 개가 있고 자 100개가 있고 그럼 여기다 100개를 씁니다. 그리고 당기에 창고에 들어온 매입 수량이 몇 개가 있다? 900개가 있다. 그러면 판매가 가능한 수량은 몇 개이다? 1000개. 그리고 여러분 제가 팔았으면 그 판 것도 무엇하겠다? 장부에 기록하겠다고요. 그럼 여기다 판매했다고 기록한 건 실제 팔은 걸까요? 가정일까요? 실제 팔은 거죠. 그래서 실제 출고한 판매 수량을 기록합니다. 그 수량을 저희는 7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숫자를 써드리는 건 뒤에 창고에 가서 숫자를 세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야 될 일이 생겨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린 창고에 간 적은 없지만 제가 그래서 여기 장부라고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장부에 기록된 수량은 몇 개가 남겨져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300개. 근데 창고도 300이냐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재고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량 관리를 뭐로 하고 있다?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닌데 창고에 가서 숫자를 세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게 실제 수량인데 이 실제 수량은 내가 세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음표예요. 그리고 장부에는 300이라는 결론이 난 거죠. 근데 우린 이 방식으로만 하겠다. 그럼 장부를 믿고 그냥 가는 거죠.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고민해 보실 건 진짜 창고 가서 실제를 세봤더니 얘가 290개면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리고 실제 수량이 305개이면 어떻게 할 건데? 시험은 맨날 부족한 얘기만 합니다. 근데 현실은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넘치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건 내가 사올 때 돈을 줬거든요. 그러면 돈이 썼으면 쓴 것만큼 정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줬다는 얘기는 자산이 그만큼 늘었잖아요. 근데 이게 자산이 늘어난 것만큼 뒤에 가서 없어졌으면 빼야 되거든요. 근데 부족이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내가 왜 썼는지 아니면 팔았는지 뭔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회계에서는 부족은 무조건 회계 처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자꾸 부족한 것만 얘기하지만 업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과잉인지 부족인지를 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장부만 본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노란색 왜 써드렸을까요? 우리 이 기말 재고는 믿을 수 없는 재고예요. 장부상의 재고니까. 실제하고 딱 300개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얘는 진짜 파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진짜 파는 건 뭐가 돼요? 매출 원가이죠. 그럼 이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700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매출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뒤에 따져볼 거거든요. 자, 이게 무엇이다? 계속기록법.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장부에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기말에 무슨 부분? 판매 수량을 통해서 기말 재고 수량을 확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기초 재고 수량에 단기 매입 수량 더해주시고 우리 실제 판매한 수량을 빼서 기말 재고가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왜 1, 2, 3, 4 써드렸을까요? 이런 원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확정이 되면 4번의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1, 2, 3, 4 써드린 거고요. 공식처럼 보는 거. 자, 그 다음 상품 재고장이 이런 양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손으로 안 쓰죠. 요즘엔 전산이 있죠. 또는 우리는 이 상품 재고장 들어오고 나가는 프로그램이 회계에 없는데요. 라고 하세요. 회계 프로그램이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별도로 구입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을 따로 쓰는데 프로그램 별도로 없다. 그러면 대부분 엑셀에서 작업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으세요. 뭐 그렇다고 문제가 되진 않겠죠. 또는 포스 시스템처럼 되어 있는 분들은 포스에서 연결된 것 같고 관리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부분. 그러면 이 계속 기록비라고 이런 건 이렇게 장부에 쓰겠다. 그럼 일자에 날짜를 쓰시고 저교에 기초 재고가 얼마 있었고 매입이 얼마가 있고 매출이 얼마가 있다. 자, 그러면 기초 재고는 입고 부분에 쓰시기도 하고요. 또는 잔고로 바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 남겨져 있는 잔고로 넘어가고 제가 50개를 100원에 5,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고 얼마가 있었으니까 10개가 있었으니까 몇 개로 돼 여러분? 50개를 더했겠죠? 그래서 60으로 바뀌는 거로 써주시고 단가는 동일하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이 단가를 결정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라는 걸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6,000원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출고를 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 여기 기록되는 출고에 요 단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매가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품 재고장은 우리 말 그대로 상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기록해준 장부예요. 모두 다 뭐로 수록된다? 원가예요. 저 이걸 왜 원고라고 썼을까, 여러분? 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단가는 어느 부분? 잔고에 있었던 단가를 가져다가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30개를 팔았다. 그러면 여기 기록되는 단가가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3,000원이 정리가 되고요. 우리는 30개 100원짜리 3,000원이 남겨져 있다. 이거를 계속 쓰겠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속적으로 써서 잔고로 확정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계속기록법의 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재고장을 쓰는 거고요. 자, 실질 재고조사법. 실질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실지라고 해도 됩니다. 또는 실사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 재고조사법이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여러분, 거래처에서요, 일정 부분만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기초에 대한 수량은 전기에서 제가 넘겨받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벌써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제가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습니다. 매입을 했다. 그러면 창고에 물건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매입된 건 파악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장부에 꼭 쓰지 않아도 사실상 파악이 돼요. 왜 그러냐면 거래처에서 뭘 받는다? 거래 명세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명세서 모아서 그 부분까지는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매출은 기록하지 않고 창고에서 그 거래 명세서를 기준으로 내가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기초 수량에 단기 매입까지만 무엇한다? 기록한다. 창고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 창고에 갑니다. 그러면 창고에 가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실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정기 실사를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실제 기말의 수량을 무엇하였다? 파악하였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말의 재고 실사한 수량을 무엇해서? 빼서.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기초 몇 개 있었죠? 100개요. 자, 단기 매입한 거 얼마 있었죠? 900여. 그럼 저는 판매가 가능한 수량은 몇 개이다? 1000개이다. 근데 창고에 가서 실제 수량을 파악해 봤더니 250이래요. 가정입니다. 250. 자, 그러면 우리는 네 번째로 결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1번, 2번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점에 창고에 가서 수량을 파악하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과가 뭐가 된다? 판매했다라는 얘기를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50개를 빼면 팔았다라고 하는 출고 판매 수량이 몇 개로 결론이 나요, 여러분? 우리 1000에서 250 빼시면 75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아까하고 비교를 좀 해보세요. 우리 장부에 남겨져 있는 재고가 몇 개였죠? 장부만 봤을 때. 우리 아까 장부 수량이 300이었어요. 근데 지금 실제는 몇 개다? 250. 자, 그러면 50개 차이가 있네요. 문제가 일단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장부만 쓰면 창고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고가 비는지 재고가 넘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또 무슨 부분만 하면 실제 방식만 쓰면 실제 재고조사법만 쓰고 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실제 250을 빼고 뭐가 되어 있었다? 우리 판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판매한 거. 자, 그 판매한 거 봤더니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을 썼을 땐 판매한 게 진짜 판매였잖아요. 그쵸? 내가 실제로 파는 거. 그래서 700개 팔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판매가 750으로 결정이 돼버리죠. 그럼 50개 안 파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원가 계산이 다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부 방식을 썼을 땐 원가는 맞지만 기말 재고가 문제가 생기고, 자, 실제 방식을 썼더니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땐 실제는 정상이지만 매출 원가가 아닌 쪽에 매출 원가가 잡혀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50개가 종업원이 몰래 훔쳐갔는지 아니면 내가 재고자산 관리를 잘못해서 훼손이 된 건지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엔 두 가지 방식을 무엇하고 있다? 같이 쓰고 있다. 그래서 기중에는 어떻게만 하고 기중은 장부에만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럼 장부 수량 계속 보이겠죠? 그랬다가 내가 무슨 부분? 기말 재고 금액을 확정하고 원가를 확정돼야 되는 시점이 되면 창고에 가서 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재고랑 장부의 수량이랑 두 개를 무엇하면 돼요? 비교. 그리고 수량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혼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 재고조사법은 기초 수량에 단기 매입을 더해서 관리만 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점에 창고에 가서 기말 재고 실사수량을 파악해서 빼면 그게 판매로 넘어가는 거로 결론이 난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실질 재고. 그리고 그 두 개를 무엇하자? 혼합해서 쓰자. 또는 우리 병행해서 쓰자. 그래서 병행법이라고 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병행 또는 혼합. 그러면 무슨 부분? 우리 여기 1, 2, 3, 4 그대로 가요, 여러분. 왜냐면 장부도 쓰고 창고도 갈 거니까. 그러면 기초 수량 그리고 단기 매입, 판매한 것까지는 계속 기준에 써라.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 창고에 가서 무엇해라? 실제 수량을 파악해라. 그러면 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의 수량을 비교해서 수량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무엇하자? 파악하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재고자산 감소에 의한 손실이다. 그걸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재고자산 쪽 맨 뒤에 가면 감모손실 다시 또 배워요. 왜냐면 회계처리 능력을 배우셔야 되니까 여기서는 의미만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속기록법상의 장부에 있는 수량과 실질 재고조사법상의 실제 수량에서 두 개 차이만큼이 뭐로 간다? 감모로 간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시험은 매일매일 뭐만 내고 있다. 이 감모만 내고 있다. 근데 업무에 갔더니 장부의 수량은 현재 300개인데 우리 창고에 가서 실사를 해보니 305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5개가 지금 현재 무슨 상태예요? 넘치는 상태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희가 돈을 지불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실제 거래처에서 오더 받으면 불량이 있을까 봐 로스를 주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로스라는 관점을 가져갔는데 그럼 이런 거래처도 로스 관점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거래처한테 발주를 할 때 900개를 발주했어요. 근데 거래처가 우리한테 이꼬를 할 때 불량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전수검사 다 하고 팔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공산품은 렌더링을 해요. 그래서 샘플 검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발주 수량보다 몇 퍼센트를 더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발주됐던 부분에 무슨 부분? 입고됐던 수량이 얼마였었다? 905개였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입고 부분을 제대로 잡고 있었다면 5개 차이점이 바로 해결이 되죠. 이해되셨어요? 또는 저희가 생산하는 회사이다. 그럼 생산할 때도 여러분 공정에 투입할 때 노수를 감안해서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작업 지시서에는 생산이 900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생산은 902개를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900개는 실제 거래처에 팔 거래요. 그럼 900개는 나갔어요. 근데 창고에는 계속 2개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뒤에 다른 오더에도 쓸 수 있다. 그럼 재고 관리 분명히 할 거거든요. 가끔은 우리가 패션계 회사들은 그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브랜드가 있는 거다. 그럼 나벨을 다 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왜 가끔씩 그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뭐 브랜드 건데 이거 그냥 파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물건들 이렇게 보시면요. 라벨이 다 가위로 잘라져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구멍 나 있거나. 왜냐면 회사 브랜드 이미지 손상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셔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라벨 다 잘라버립니다. 또는 실제 이거 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내가 생산이 900개다 그러면 라벨을 딱 900개만 줍니다. 근데 그 라벨에 불량이 있다? 그럼 본사에 연락해서 추가로 받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재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실제 이런 노스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노스의 관점은 생산에서 나올 수 있고 입고되는 거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제가 더 많겠죠. 장부상의 수량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5개는 2개는 어떻게 할 거냐? 늘려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이 사유를 파악하셔서 수량을 늘려줍니다. 근데 그 부분이 돈을 지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엇하진 않더라.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산망에서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실사의 차이가 있는 걸 무엇한다? 조정한다. 근데 누구는 이 수량이 차이가 났는데 우리 무슨 부분의 성격? 감무의 성격은 전산망 조작으로만 하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회계 처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5개 뒤에 팔잖아요.
그럼 이것만큼 이익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여러분. 수익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게 원가가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고스란히 5개가 이익으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 수익 자체가 그대로 이익으로. 그래서 실제 회사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익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우리 2개 비교하는 거. 자, 이건 왜 비교하는 부분이시냐면 내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이제 그 기말재고 금액 늘리고 줄이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수량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으면 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우리가 장부상 재고 수량 앞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가져갑니다. 몇 개라고 가정했냐면 300. 자, 실제 재고 수량 몇 개라고 했다? 250. 자, 그럼 우리는 50개만큼 지금 부족하니까 그걸 뭐로 처리하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근데 이 부분을 하나만 쓴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이거라는 거죠. 자, 지금 장부에만 기록하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말이 300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매출과 관련된 원가는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속자를 쓸게요. 계속. 그리고 장부는 300, 실제는 250, 재고 우리 감모는 50. 자, 그러면 계속비율법을 썼다라고 하면 매출 원가는 사실 정상이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아이고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그래야 보시기가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매출 원가는 원래 700인 게 정상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숫자에 그냥 단가 1원이라고 하면 그냥 끝나지는 거니까. 그리고 기말재고가 들어오는 거죠. 기말재고. 그럼 이 자리가 얼마가 잡혀요? 300. 그쵸? 근데 문제는 실제가 250이에요. 그러면 50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50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여기서 무엇 돼야 된다? 줄어들어야 된다. 그 50만큼을 어디로? 야, 원가에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기말재고가 우리는 250보다 크게 300으로 잡힘에 따라서 원가는 무엇 되더라? 작게 잡히더라는 거죠. 사실상 700이 아니라 750으로 금액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게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럼 여러분 지금 재고가 커지고 원가가 750으로 안 바뀌었으니까 이익이 뭐가 될 것이다?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리고 이 감모가 매출 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부분? 아, 우리는 아무리 생산을 잘해도 항상 감모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추정치를 넣어요. 그 개념이 로스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50도 소비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출 원가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보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로 고객한테 파는 것만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실사법은 기말재고는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말재고가 과소계상됐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장부랑 비교했을 때는 자가요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얘는 실제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과소한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기말이 실제로 남겨져 있는 게 250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50이 안 팔은 거라고 한다면 다른 거였었다면 우린 또 무슨 문제가 있더라. 다 원가로 잡는 문제가 있더라. 진짜 파는 게 700인데. 그러면 이 50이 뭐냐라는 걸 또 고민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무엇 때는 크게 잡히더라. 그럼 원가가 크게 잡혔다라고 하면 이익은 뭐가 되더라? 작게 잡히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50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중에는 뭐 쓰시고요? 계속기록법. 기말에는 뭐 쓰셔라? 실질재고조사법.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쓰면 뭐가 된다? 우리 요 원인 찾기가 되더라는 거죠. 50이 왜 비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방식만 쓰면 계속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합해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회계 처리는 따로 배울 거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회계 처리는 뒤에서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